네, 김진아 씨가 보내주신 신청곡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신청곡이 이번 해에만 있어서 벌써 2곡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우리의 라디오가 확산되고 있다. 쿠폰 때문 아니에요? 배가 고프구나. 쿠폰이든 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신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데 3부를 이렇게 안 들어. 지금 3부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하면 소용이 없어. 어차피 안 들려요. 어차피 안 들을 텐데. 야! 들어! 지금 이렇게 꼬장 부리시는 허공에 메아리를 치고 있어요. 안 들려요. 진짜.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명 드래곤이었다. 이번 3부는 지난 1회 때 이제 한정민 씨가 복숭아를 드셨던 게. 맞아요. 복숭아를 드시면서 이 세상살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좀 약간 재미나게 풀어주신 것 같았는데 요번 회에서도 이제 사회공포증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주시겠다고. 벌써 끈 사람 껐을 겁니다. 끄지 마요. 사회공포증? 좀. 아니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끄지 말고 좀 들어요. 좀 제발 우리 유식해져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죠? 맞아. 유식해질 필요가 있죠. 저 대학생이니까. 이 말하고 벌써 또 끈 뜨는 거 아니지? 꼰대 새끼 하면서. 뜨면 안 돼요. 꼰대 안 할 거야. 자. 지난주에 좀 너무 암울하면서 무서운 걸 해갖고 그때부터 약간 3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살을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3부가 일한대. 진짜 3부가 자살했어. 그래서 진짜 그래갖고 내가 작가지만 내가 내 걸 말아먹었구나 생각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민님이 3부를 말아드셨는데. 예, 그러니까 자살률이 문제라기보다도 내가 잘했으면 되는데 너무 못한 것 같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근데 복숭아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했어요. 했어.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제 코너들이 항상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요. 항상 사회에 약간 좀 부정적이면서 조금 어두운 면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끌어내자라는 게 저희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항상 갖고 계신 인간관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회공포증은 이제 약간 좀 곁다리에 있는 개념이니까요. 사실 그걸 얘기할 건 아닙니다. 굉장히 흥미가 가는 주제인데.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지난주 2회 때 정달 씨가 약간 철학적인 걸로 인간관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저는 약간 문화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좀 인간관계를 개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들리는 인간답게 인간에 관한 그런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사회공포증이라는 걸 아시나요? DJ분들은? 사회공포증 처음 들어봐서 사실. 그냥 듣기로는 사회를 말 그대로 사회를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읽지 마세요. 예, 이걸 소셜포비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생활 할 때 좀 공포스러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다. 좀 아예 그래서 사람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엄청나게 두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부적응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정신병리학적인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사회공포증이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한국과 일본에서만 거의 도드라집니다. 그 이유가 저는 되게 궁금한데. 네, 앞으로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은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이것도 지금 학자들이 분석 중이에요. 사실 사회공포증이라는 게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병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정신병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구 중입니다. 현재 진짜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난다는 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서양 사회에서는 뭐 공동체, 뭐 사회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동양에서 뭐 동양아시아권에서 뭐 개인적인 생활이 없느냐 그건 아닌데요. 왜 그럴까가 이거의 좀 아주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인간관계로 돌아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한 구석씩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창현 씨는 어떤 관계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남한테 욕 먹고 싶지 않거든요. 욕 먹고 싶지 않아요.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람한테 좀 좋은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창현 이렇게 얘기 어쩌다 나오면 걔
괜찮았어 정도만 해도 전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점이 있어서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식견입니다. 이게 정말로. 적은 누구나 싫어하니까. 네, 사실 이 전형적인 식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문화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를 사실 이렇게 약간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우리의 문화 틀이니까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뭐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문화라고 하나요, 대체로? 대체로 뭐 유교 동방예의시고 맞아, 그런 유교가 거. 나오죠. 네. 유교의 이제 핵심적인 게 농경 사회니까 집단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단 문화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뭐 집단 문화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사회다 우리 한국은. 아까 말했듯이 서양이라고 뭐 집단이 없느냐, 뭐 동양이라고 개인이 없느냐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농경 사회에서 나온 집단적인 생활이 중요한 거죠. 이 집단 생활이 중요한 건요, 우리가 농사 일을 할 때 하나의 노동력으로 개인이 쓰이게 되고, 우리가 농사라는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동질감이 형성이 됩니다.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질감은 약간 서로 같아지려 한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문화적인 그런 특징, 한국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동질감, 농경 사회에서 비롯된 그런 동질감. 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농경 사회 집단 문화가 이제 되게 대표적인 우리의 문화 틀이죠. 네, 그렇죠.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학교만 보더라도 개개인의 정체성이 살아있나요? 사실? 뭐 사실 당국대라는 이름 하에서 많이 묻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있거든요. 네. 그쵸. 뭐 학생회나 동아리나 학회를 들어가지 않고는 일명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약간 딱지를 붙이듯이 해서 쟤는 학교 생활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버리죠. 약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역으로 뭘 볼 수 있냐면요, 그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집단에서 찾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내가 학생을 들어갔으면 나는 학생회를 하는 누구누구, 쟤는 집행부를 하는 누구누구, 쟤는 무슨 동아리를 하는 누구누구, 개인이 아닌. 네. 누구누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기준이 집단이 되는. 그렇죠. 기준이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상반된 키워드는 독립성이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동질감을 통해 우리가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으나 독립된 존재라는 어떤 그런 영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동질감 느끼는 게 나쁜 건가? 뭐 나쁜 건 아닌 거잖아요. 동질감이란 말이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걸 얘기합니다. 이 독립됐다는 건 뭐냐면 외롭다, 혼자 있다는 고독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혼자에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됐다라는 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집단이 정체성이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집단이 곧 자기가 아니거든요. 엄연히 다른 거죠. 네, 어머니 다른 건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 즉 진정한 자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묻혀버리는. 그렇죠. 그게 대치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문제는 집단을 혼자 이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유전적으로 다른 DNA를 타고난 사람들, 20년 동안 각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생활권에 살아왔습니다. 같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즉 동질감의 끝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근데 정체성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같아지려는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와 틀린 그런. 네. 그 약간 뭐랄까 자아분열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단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집단 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네. 이 뿌리에는 물론 여러 가지 표면적인 갈등이 있겠죠. 제가 나를 뭐 뒷담을 깠다, 뭐 회비를 안 냈다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깊이 있는데 보면은 얘랑 나랑은 다르고 우리는 동아리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다른 존재다라는 게 인식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네. 좀 바깥 얘기지만 요즘 이게 제가 이제 저도 동아리 회장이고 학생회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학회장님들 이렇게 뭐 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애들이 들어는 와 있는데 열심히 안 한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질 않아 열심히.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개인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 나갈 경우에 내 정체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쵸. 그러니까 집단에 들어오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집단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학생회에 들어왔으면 학생회의 어떤 일이 목적이 돼야 되고, 동아리에 들어갔으면 어떤 음악 동아리면 음악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동질감, 소속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내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욕구가 되는 거지, 그 활동을 통해 내가 또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회비를 내고 MT 가고 이런 거 다 가요. 근데 열심히 안 해요.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방어한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역설적인 네. 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가. 네. 그 동질감이라는 하나를 얻고 싶어서. 네. 그래서 우린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자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뭐 꼰대 말 많이 하잖아요. 꼰대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 이게 꼰대거든요. 나댄 말이 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랑 나랑 다른 존재고, 너가 나랑 같은 시기를 겪었어도 너는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랬는데 너도 그래라라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그쵸. 네. 이게 꼰대가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정말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독립하고 싶어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걸 독립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원래는 인간은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않은데 그 영역이 지금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살아남겠다는 그 욕구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좀 다시 네. 아까 던졌던 그 질문으로 약간 돌아오자면, 왜 굳이 이런 아시아권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과 일본, 네 그렇죠, 한국과 일본, 왜 굳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가? 사실 일본은 지금 많이 개인화가 되어 있는 추세라서요. 이제 약간 집단 사회에서 개인화로 좀 많이 과도기적인 걸 겪고 있어. 일본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도기를 겪고는 있는데, 한국이 조금 더 심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서강도 씨가 잠깐 저랑 이제 사전에 말을 나눴었는데, 사회가 바라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새가 바라는 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 양육 관계. 부모님. 좀 생뚱맞죠?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학교, 공교육에서의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 좀. 네네.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 교육을 먼저 볼게요. 자, 같이 설명해도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표치를 달성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획일적으로. 대학이면 대학,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그렇죠. 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사실 에릭슨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근거를 해보면요, 이 나이대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이제 막 유아기의 부모 품에서 벗어나고, 이제 내가 이제 잘할 만큼 자랐다, 난 이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뭘 만질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를 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이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근거한 이 나이대입니다. 이 약간 8세에서 13세 그 사이, 초등학교죠. 네. 그래서 성취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나이대예요. 성취감. 근데 이 성취감은 중요한 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래성을 쌓든 내가 단추를 풀었든 간에 내가 하는 게 중요한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이가 엄마 내가 게임에서 1등을 했어 라고 하면은 칭찬이 안 돼요. 게임이니까. 네, 게임이니까. 근데 게임인데 뭐 컴퓨터 게임은 당연히 뭐 유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가 뭐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다, 물론 칭찬을 하겠죠. 근데 아이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공부를 내가 1등을 했을 때랑 내가 진짜 성취감을 느낀, 내가 체력적으로 잘해서 1등을 했다는 그 느낌과 다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원래 원치 안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공부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70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70점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적이 아니죠. 적어도 95점, 100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잘했다고 가는 거예요. 70점을 들고.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원래 30점이었는데 40점이나 올랐어. 그러면 물론 부모님들은 이게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잘하지. 물론 그 마음을 제가 그렇게 오해하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막 마음을 나쁘게 보고 싶진 않은데, 아이가 거기서 과연 성취를 얻을까요? 아니면은 좌절을 겪을까요, 아이가? 사실 좌절을 겪죠. 네. 부모님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지금 얻고자 했던 어떤 만족감이라는 건 어머니께 들고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할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라는 건데 여기서 칭찬이 들어오지 않고 지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해도 과학이 60점이면 과학까지 혼나요. 우리 아이들은. 네. 이 아이들에게 예, 그러고 과학학원을 보내버립니다. 이건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공감되는. 네, 그 부분이에요. 네, 문제가.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칭찬 얘기하지만 칭찬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칭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차이냐? 칭찬과 격려가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네, 네, 책도 네. 있는데 그쵸. 칭찬이 오히려 칭찬과 문제가 격려가 다릅니다. 칭찬은 누군가가 남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이렇게 수행해 왔을 때 하는 걸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근데 그게 남이 정한 거죠. 칭찬은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체가 누구냐? 그쵸. 정확합니다. 주체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해주는 거죠. 근데 격려는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아이가 한 거를 내가 잘했다 밖에 못해요. 잘했네 못했네 나눌 수가 없어요. 격려라는 건. 아이들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칭찬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인데 칭찬도 해줘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완전 밑바닥에 있는 수준인 거예요. 거의 칭찬도 안 해주는데 격려도 안 해줍니다. 거의. 걔가 격려가 제일 좋은 수준인 거고요. 그 다음이 칭찬인 거고 그 다음이 기적인 겁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칭찬의 역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어떤 성취라는 걸 맛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살면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라는 걸 보내는 이유는 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게 나랑 똑같은 입장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 아이들과 우리가 같고 또 다르기도 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서로 경쟁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더 발달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교육 그 교육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스티커 같은 거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야 애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잘하는 애들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것도 내가 쟤네보다 잘한다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격려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죠. 내가 이걸 하니까 엄마가 좋아해주네? 그럼 나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결국에는. 네, 엄마의 입장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자, 이거랑 인간관계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커나간 아이들은요 인정에 목마릅니다. 항상. 우리 소위 말하는 관종 이런 거. 네, 뭐 저는 사실 관종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관종이기 때문에 사람은 관심을 뭐 통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네 맞습니다. 관종도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즉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유아기에 급했던 그 욕구를 채웠기 때문에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가 봐 잘했어요. 내가 만족스러운데 그거 좀 별로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쓰레기야 버려. 근데 타인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대다수죠. 되게. 그래놓고 사람들은 그래요. 뭐 내가 그냥 한 말 갖고 그러냐. 그쵸? 근데 거기서 제가 나에게 상처를 줬네 만의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문화심리학적인 이런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나간 아이들은 아까 찬현 씨가 애정 결핍 얘기를 했지만 네. 애정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요. 평생 타인의 시선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육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몇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계속 겪고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 아무 반응이 없는 사춘기 소년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는. 네. 왜냐면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거라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해봤자 난 자신이 없고 욕을 먹을 거다. 해서 뭐하냐. 네, 해서 뭐하냐죠. 네, 애초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해서 뭐하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매년 60만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생 SNS가 많이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SNS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꾸미면 꾸민 만큼 이쁜 사진을 올릴 수가 있고 좋아요가 돌려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공부나 어떤 성취에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SNS가 대신해주죠. 게임은 해주죠. 네, 롤에서 잘하면 해주잖아요. 인정을. 야 대박이다 캐리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네, 애초에 다시 아까 독립성 동질감 들어오면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절대 독립할 수 없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타인과 내가 같아지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과하죠. 같아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뭐 공감을 하지 말아라고 같이 잘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와 내가 같아요. 너가 내가 느낀 만큼 그대로 느낄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이 못 느끼고 평생 못 붙어 있어요, 같이. 부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같이 못 살아요. 부부여도 생각이 부부여도, 그렇죠. 부부여도 같지가 않은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너는 나를 안 해주냐? 우리 같은 동아리고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서 너와 내가 같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게 관계 갈등의 시초예요. 사람들이 공허하다 외롭다고 말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너와 내가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이렇게 안 느끼네? 라는 걸 체감했을 때, 그 사실을 대면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난 불안해지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랑 같은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공허하다, 외롭다, 힘들다는 말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 힘듦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갈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은 그 사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우울 증세를 보이는. 그렇죠. 그거를 계속 밑빠진 독처럼 계속 붙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정을 받고 목마르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갈증을 달래가면서. 그러니까 문제는요, 인정을 갈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양육 환경, 시스템. 네. 근데 교육보다도 저는 부모의 양육 관계가 더 크다고 봐요. 부모의 게. 아무래도 더 많이 시간을 맞다. 보내고. 시간을 네, 어릴 때부터 제일 시간 많이 보내니까요. 네. 네,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을 하면요, 저희 나라는 또 그래요. 효사상이 또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무조건 눈물이 오나 감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문화 코드가. 부모라는 것은 나에게 고난을 많이 주고, 나에게 고난을 힘쓰시고, 나에게 힘쓰시고, 나를 응원해주고 서포터의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댓글, 그런 반응들은 TV 방송 때 많이 나오는데요. 엄마에 대해서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욕을 많이 먹죠. 네. 네. 항상 마지막 날 캠프 같은 데 가면 맨날 마지막 근데 날 항상 울잖아요.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문화 네, 코드입니다. 네, 이게 문화. 부모님께 잘하자. 그러니까 저는 효 이런 중요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잘해드려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당연히 부모님의 어떤 그런 양육을 통해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점검하고, 이거라고 저 부모님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기대가 나에게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했고 내가 좀 바람직한 성인이 되도록 부모님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못하셨구나. 그럼 그거를 내가 알고 있고 난 부모님에게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님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당연히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부모님이 거기서 이런 배은망 똑한 놈 이러겠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시겠죠. 물론 상처는 받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 그 인정의 갈고리 속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대체로 이제 문제의 시발점은 이제 여기 양육 행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뿌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어떤 주체성이나 어떤 자율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굳이 그렇게 내 유년 시절을 파서 뭐 내가 어렸을 때 이랬고 내가 문화심리학적으로 이렇고 부모님에게 또 만나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 게요, 그게 본인만의 삶이면 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왜 날 인정 안 해줘라고 해서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삽니다. 결국엔 타인과 연결되기. 예, 결국 타인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계속 충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자기 삶에 끌어들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그 동기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기적인 행동이고,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애를 낳잖아요. 네. 그럼 아이한테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 대물림 들고. 네, 대물림 됩니다. 이 현상이. 아이는 무슨 됩니까? 그리고 부부관계적 문제 분명히 가집니다. 당신은 왜 날 사랑 안 해? 라는 말로 계속 고리를 부릅니다. 이거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네요. 근데 절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계속 후대로.
이거는 어떤 사회 시스템 가지고만 설명하기에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회가 또 바뀌면 노동이 바뀌면 된다고 이런 건 물론 노동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겠습니다만 분명히 해결돼야 할 부분의 포커스는 양육이라는 거죠. 노동으로 설명이 좀 부족함.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 자체를 그냥 관종이다 사회학적으로 뭐 요즘 사람들이 피폐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심리학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다. 네, 훅 빠지게 예, 될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의 매력입니다. 생각보다 인간에 대한 많은 방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생각보다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어떤 사회학이나 어떤 철학 부분에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냥 그쪽 이제 그 학문에서는 인간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걸 심리학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랑 해당되는 얘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네네. 공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또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타인과의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살면서. 그렇죠.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받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데 이제 그게 얼마나 나에게 맹목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걸 본인이 성찰을 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젠가 분명 한 번은 하셔야 된다. 죽기 전까지. 왜냐면 좋은 삶을 위해서, 질 좋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뭐 엄청 긴 얘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바로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다들 애 낳으실 거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 혼자 살면 괜찮다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한다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미래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결혼부터 결혼부터 연애부터 청첩장 아니 뭔 돈 들고 갈게요. 한 20은 해줄 거지? 아이, 너무 세다. 전자레인지 하나 받겠습니다. 이 집은 너무 세다. 되게 이제 심리학적인,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학이나 약간 이런 거는 추상적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심리학을 또 한번 들어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나 이런 해석을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그러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정민 씨의 세상살이 이름 참 맛깔나네요. 오늘은 또 복숭아를 안 드셨어요. 그러네요. 좀 약간 좀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저번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만족을 하지 못하시네요. 격려를 해야죠. 격려.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올 때는 더 이창현 씨의 만족을 시켜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창현 씨 때문에 만족시킬 필요는 그래, 없고. 네가 나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3부 준비된 코너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게스트 소경덕 씨가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얻어간 점이나 또는 뭐 느낀 점 있으시면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준비도 못했는데 즉흥적으로 힘드네요. 뭐 느낀 점이요?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냥 좋아요. 뭐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제가 좋은 건데. 되게 쿨하시네. 플레가 진동하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네.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하지만 또 사람에 대해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다 3부 보면 말고 전체적으로 해도 돼요. 2부는 너무 까였고요. 원래 박상민 씨를 좀 더 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위험해지니까 네. 참았고요. 뭐 3부에서 제일 느낀 점이 많은 건 3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사람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경덕 씨가 게스트로 해주셔서 정말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원하세요. 괜찮아요. 네 해치지 맞아요. 않아요. 아까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중간에? 모순됐는데? 네, 저는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소경덕 씨가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오프닝 때 그 기분을 이어가서 마무리 때도 참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술을 마셔서 기분이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또 좋은 덕담도 듣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회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엔딩곡은 한정민 씨가 준비하셨는데 오늘 사랑이 굉장히 사랑. 엔신사이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그맣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음악을 하게 되기까지 아주 막역한 영향을 주신 아티스트입니다. 저에게. 역시 환경이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중적인 인기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네, 제 중학교 때는 엄청났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저 초중 때는 엄청났거든요. 러렌은 좋죠. 그때 엄청났던 분인데 이제 베러든 예스. 제가 그거 듣고 제가 힙합을 하게 됐어요, 사실. 베러든 예스 정말 명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분이니까요. 이제 엔딩곡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MC 스나이퍼의 UFL 이 뜻이 뭔가요? Unfinished Love 약 줄말입니다.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끝나지 않는 사랑.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거 꼭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뿅. 비에 젖은 거리로 족들이 번지고 과거와 현재를 잇던 이별의 기억 선명해지고 그대를 잃은 상실감에 아직 잠 못 드는데 그대 속삭여 내 귓가에 또다시 들려오는데 사랑은 봄날의 연기처럼 내게로 다가와 생명을 불어넣고는 나비처럼 몰와 날아가 저 멀리 잡을 수 없는 계절같이 숨곳에서 달아나 날이면 날마다 그대를 만나던 시간의 연속에다 밤의 경계와 사계절의 의미는 필요가 없어 그대만 그대로 있으면 돼 있는 그대로 느끼면 돼 설탕 없는 커피처럼 아니면 화장기 없는 오늘의 그대 모습처럼 하지만 사랑은 깊어질수록 두려워지는 법이죠 달콤한 말들의 그대를 태우고 앞으로 달려갈 뿐이죠 그러나 숲에서 길을 잃고 남은 건 혼자였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로 뻗어도 태양을 놓칠래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걸어 그대를 다시 안을래 Unfinished love 할 수만 있다면 두 팔을 뻗어줘 태양을 훔칠래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걸어 그대를 다시 안을래 Unfinished love 내가 잠을면 찾아왔던 한 사랑의 햇살은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며 나를 또 채우네 꿈속에서 그대를 만나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아침이 되고 나서야 꿈인 걸 알게 된 거야 슬픈 사랑은 느껴진 슬픔을 더 슬프게 하는 법이 사랑에는 컷 따윈 있지 않은 건 멜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울면서 그날의 이별 대사 속에 갇혀 멈춰서 있어 봄날의 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와 아슬아해 여름의 태양보다도 나를 뜨겁게 만들고는 그대는 사라져가 애타게 바라던 입술도 그토록 바라던 눈빛도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면 그만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내가 다시 본 계절의 흐름은 같아도 사랑은 I don't know 부르던 하늘은 내 몸을 누르고 그대를 부르고픈 나 마지막 노래를 부르네 할 수만 있다면 두 팔을 뻗어도 태양을 훔칠래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걸어 그대를 다시 안을래 Unfinished love 할 수만 있다면 두 팔을 뻗어줘 태양을 훔칠래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걸어 그대를 다시 안을래 Unfinished love